자, 소리 잘 들리나요? 잠깐. 근데 이게 여기서 얘가 왜 리프레시가 안 되지?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됐네요. 예, 좋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예. 그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고 뭐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그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은 공약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뭐 1시간여 시간 동안에 아마 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공약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 전달은 시키지 아마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이슈적인 임팩트 있는 공약들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조금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에도 좀 추가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와서 마무리 그 공약 부분을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가장 큰 이슈가 일단 집값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서울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집값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김대호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는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이렇게 확실하게 집값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공약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당구를 잘 치지는 못합니다만은 당구 아주 잘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구요? 네, 삼구 당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저히 이 당구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를 갖다가 찍어서 그 테이블 위로 공을 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는 거를 내가 봤는데 네. 사실은 서울의 집값 문제가 좀 그런 겁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서울은 어쨌든 수요는 많아요. 네. 수요는 전국에서 다 몰려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수요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 미국에서도 수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수요가 다 몰리고,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권에서 또는 세계에서 수요들이 사실은 몰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뭐 해외에서 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집을 사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집은요, 집은 뭐냐면은 그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하는. 흔히 말하는 실수요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아니 그것도 이거는 뭐 서울 그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금을 사기도 하고 석유 선물에다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서울 같은 어떤 그런 아주 그 앞으로 유망한 대도시에 네네. 집을 사는 거는 그건 말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투자로서의 목적이 있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모든 어떤 상품이라는 거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다 이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컨대 사용 가치만 주목을 해가지고 집은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이가 아니라 네. 리버 살기만 하는 거다. 예. 뭐 사는 거다 예컨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주택 부동산 정책을 취하면 박은순 스타일의 어떤 이 주택 정책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 되면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직접 구입하게 하면은 그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은 뭐 장기 전세 주택이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뭐 반값이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이제 소유는 아닌 거죠, 그죠? 소유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슬로건이 서울의 집을 사는 곳에서 사는 곳으로 바꾸겠다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 이제 발음이 정확하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상도인데, 그러니까 사는 거 바이가 아니라 사는 거다. 네, 그렇죠. 리브다, 네, 그죠? 리빙이다, 그죠? 네, 그렇게까지 이런 얘기인데. 밀었었죠 서울에서. 근데 문제는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걸 억지로 떼어놓는 거거든요. 그게 실패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서울은 굉장히 반경을 좁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그 뉴욕의 맨해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그 서울도요. 예컨대 북경이라고 하는 도시나 동경이라고 하는 도시, 동경이 한 서울의 더블이 두 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아, 네. 그다음 북경은 거의 경기도만한 땅이에요. 네네. 그 뉴욕도 이게 뉴욕도 서울보다는 이제 뉴욕 시티 있잖아요. 네. 뉴욕 주는 뭐 거의 뭐 남한만한 크기지만 뉴욕이라고 하는 시도 보면은 한 780, 800제곱킬로. 그러니까 서울의 한 1.4, 2, 3배 되는데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북한산과 관악산이나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뉴욕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네. 뉴욕시가. 근데 거기에 이제 뉴욕은 800만이 사는 거고 우리는 산이 막 있는 상태에서 그 2천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수요가 몰리는데 당연히 뭐냐면 공급할 땅이 없는 겁니다. 네네. 이게. 산을 자. 깎아야지 공간이 나오겠네요. 그럼 그 북한산 깎을 수 없잖아요. 관악산 네, 깎을 수 네. 있습니까? 무슨 아차산 그 아차산이라든지 뭐 낙산 뭐 이런 데 다 깎을 수 없거든. 네네. 그래서 나오는 묘수가 한강을 덮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이 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다 덮개를 씌워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 또는 지상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1호선 뭐 저기 그 경춘선 등 그런 거를 갖다 지하화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공원도 만들고 짓겠다. 이런 어떤 누가 봐도 이거는 어거지 묘수들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약을 했던 사람이 이해운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 등이 이제 공약을 했는데 당연히 욕만 먹고 아마 사람들한테 별로 어떤 감동과 기대를 주지 못하고 그냥 거의 어떤 그 찌그러들었죠. 그럼 김대우 그 후보님의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요. 지방의 인구와 산업과 기업의 흡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높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서울에선 답이 안 나옵니다. 아, 일단.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당구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구 어떤 그 안에 그 녹색 그린 안에서는 칠 수 없는 공이거든요. 아, 네네. 그럼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때리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 서울로 몰리는 그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된다. 일단은 일단은 가장 기본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굉장히 좁게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자, 서울을 넓히는 방법은 예컨대 뭐 과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예컨대 그거를 갖다가 서울로 이렇게 흡수를 갖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욕하겠죠, 그죠? 이거는. 네네. 아, 서울의 파일을 더 크게 키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조금 돼요. 네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고속교통망을 이렇게 깔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사는 거는 어떤 그 접근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출퇴근 거리 이런 게 뭐 중요하죠. 등등등 이제 접근을 갖다가 이제 좋게 하는 방법인 거죠. 네.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출퇴근 시간을 갖다 단축하는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겠죠, 그죠? 자,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네. 대중교통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빠르게 하거나 길을 뚫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울로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방법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요 얘기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네. 남들이 이제 다 하는 얘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다가 뭐 지상철을 갖다가 지하로 보내가지고 그 위에 짓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다가 뚜껑을 씌우고 네. 뭐 그러다가 위에 짓고 이거는 반대합니다만 서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그 아직도 고밀도 개발의 여지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건폐율을 좀 줄이고 용적률을 좀 올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1, 2인 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체로 4인 가구를 갖다가 이제 그 표준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그게 25.7평이 거기서 나온 건데 지금 1, 2인 가구가 이제 지금 한 60% 가까이 될 겁니다, 서울이. 네.
그러면 1, 2인 가구에 맞게 좀 더 이제 그 소형 평수를 갖다가 많이 공급을 하면 말하자면 조금 원룸이나 완화될 겁니다. 원룸, 투룸 이런 걸 공급을 하면은 오히려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요. 아까 그 실수요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우선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 이거를 싸게 만약에 공급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로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즉시에 매덕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나 생기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방식이거든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게 오히려 정의롭지 않다는 아니죠. 말씀이시죠? 분양가 상한제도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도 그 네네.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인위적으로요 낮춰 가지고 그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분양받은 즉시 그 매덕원의 시사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걸 로- 호의 로또인데. 안에서 분양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로또 분양이 또 이렇게 생기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 네. 그러다 보니까 묘수가 뭐냐면은 아예 그러면은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전세 주택이라든지 네. 이가 뭐 예컨대 10년을 갖다가 살도록 하는 거라든지 20년 살도록 하는 거라든지 소유하지 않고 네네. 요런 어떤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하는 비슷한 그런 솔루션이죠. 음. 보유는 국가가 하고 빌려주는 거. 아 근데 이제 중국은 그림대로 50년, 70년씩 네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거의 어떤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구임대 방식인 거죠. 그게 또 근데 문제는요. 그거를 갖다가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갖다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어떤 이 소유 주택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사실. 네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좀 안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장기 모기지입니다, 사실은. 아, 네. 지금도 한 30년까지는 해주고 있어요. 예, 뭐 30년짜리, 40년짜리 이제 예컨대 40년짜리는 없을 겁니다. 30년짜리는 있고요. 30년이 최대죠. 저도 네. 지금 이번에 30년짜리로 집을 구매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을 갖다가 그래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좀 그거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최근에 좀 문재인 듭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50%, 60% 정도 가능한 지역에 집을 알아보고 이제는 살려고 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정책이 바뀌어갖고 이게 40%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차익이 생기니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과 막 싸우시더라고요.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그분은 부동산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아니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법이 바뀔 줄은 나도 몰랐다. 그렇지. 근데 그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수수료 받고 해서 일하는 건데 이 정도도 예측을 못해서 나한테 말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가 20년 넘게 부동산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정말 황당하게 다툼 아닌 다툼이 있는 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참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아마 그 금융 규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주택 부동산 규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금융 규제는 보통 잘 안 하거든요. LTV나 DTI 같은 거는 잘 안 하는데 한국은 이제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선진국들은 이게, 90%씩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100%짜리도 있죠. 네. 근데 이 한국은 이제 그만큼 이게 그 서울 쪽으로 이렇게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사실 많기 때문에 네. 그놈을 갖다가 이제 이게 차단을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 금융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신혼부부라든지 예컨대 그 뭐 특히 유자녀 그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좀 더 약간의 혜택을 뭐 특혜라면 특혜입니다만은 그런 거를 갖다 좀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은 그런 걸 안 주려고
즉 투기 이익이라든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를 안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주 엄격한 어떤 금융 규제를 갖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투기 근데- 세력을 잡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대한민국에 투기 세력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부동산 시장에? 근데 정말 투기와 투자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떤 재화든지요. 네. 봐봐요. 사용가치, 교환가치가 엄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교환가치라는 거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등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투기고 뭐 투자냐? 참 정말로 이게 구분이 애매하거든요. 자꾸 뭐냐면은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투기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규정하게 되면요.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러면은 소유를 갖다가 제약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소유를 못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소유를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LTV라든지 DTI라든지 이걸 엄격하게 규제를 갖다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아주 황당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다음 현금 부자들은 집을 갖다가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럼 국내에 대해서는 딱 규제를 가해요. 그럼 중국인들은 규제 못할 거 아닙니까? 네네. 미국인들 규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강남에 중국인들이 들어가고 막 다 주워 먹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최근에 가장 제 김거희 TV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투기 세력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 자신들의 실패를 누군가한테 덤탱이 씌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낸 게 투기 세력이다. 그래서 투기 세력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치 투기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투기 세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투기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나 뭐 이미 뭐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력들이 투기 세력이다라고 특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다. 강남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이나 특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를 왜 전 사실 좀 변창흠이나 이런 사람한테 안 물어보는지도 참 궁금해요. 국민의힘 당에서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규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없는 거는 아니겠죠, 그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마치 인간한테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어떤 취향의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성향의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투기 세력도 이제 그런 어떤 뭐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문제는요. 어떤 그 재화든지 교환 가치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교환 가치가 이렇게 앞으로 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를 갖다가 살려고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투기 세력이냐? 근데 투기 세력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없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투기 세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없던 세력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투기 세력을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그 정책 실패를 끊임없이 어떤 악당한테 전가하려 그래요. 없는 악당도 만들어내려 그래요. 네. 투기 세력이 만약에 1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10이고 100이고 뻥튀기를 갖다가 하거든요. 네. 보십시오. 그 마치 그 의사하고 간호사를 대립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의사를 악당처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재명도 그다음에-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마치 임대료 문제도 말입니다. 착한 임대인이 있고 나쁜 임대인이 있는 것처럼.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싸게 해주면 착한 거고 다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아 나는 도저히 못 깎아주겠어 하면 나쁜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또 최저임금을 갖다가 확 올린 논리도 그런 거거든요. 기업주들은 그냥 뭐 다 이게 배가 띵띵띵 물론 배에 기름기가 그냥 거득해서 일 시키고 정말로 임금도 쥐꼬리만큼 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사고 방식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최저임금을 확 올려버리면은 저임금인 노동자들의 어떤 이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주 52시간 노동을 아주 경직되게 한 것도 사람들을 갖다가 이 자본가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갖다가 이렇게 원하는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해서 국가가 탁 끼어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장과 경제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가장 저질스러운 집단이거든요.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나쁜 어떤 세력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쳐내면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기가 남 탓이 특기입니다, 사실은. 복잡다단한 어떤 그 시장과 경제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당연히 뭔가를 하면 자신들의 좋은 의도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남 탓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집권 초기에는 전부 이명박 박근혜 탓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좌파들의 특징이 이제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떠넘긴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파들도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솔직히 좀 상식 안에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집권 4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이명박 박근혜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략적으로 이런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뭐 습성이나 생각 방식 자체가 원래 그런 건지. 아니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양아치들은 이 권력 그 자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기보다는요, 권력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배분할 수 있는 적과 꿀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과 자기들 패거리가 헤쳐먹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네네. 이걸 이른바 양아치라 그러는데 네네. 이거는 무슨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도 관계 없는 겁니다. 이걸 먹고 산 이점이라고 부르죠. 아, 이념을 초월한다는 말씀이죠. 남은- 좌우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이념 그 밑에 있는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공적 가치를 공적 가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계관을 갖다 결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론이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없는 음흠. 사회주의 안과 공산주의 안에서 뭐 남탓하거나 이런 게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념과도 상관없이 뭐 좌우와도 상관없이 갑자기 어서 이게 저질스러운 양아치적인 기질이 튀어나온 건데 그게 이제 남탓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좌파들하고요. 좌파 이념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어떤 주작 성리학하고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어떤 문제, 그러니까 개인이 완성이 되면은 사회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통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네네. 그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자기들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좋은 통치자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거를 갖다가 군자라 불렀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군자가 되고 그냥 군자가 다스리면은 좋은 나라가 뭐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주 그냥 세계 최악의 국가를 갖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조선 말기에. 네. 문제는 이제 그러한 사고 방식들을 얘들이 그냥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거야. 근데 네네. 독재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니들은- 나는 착하고 정의롭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혜택을 준 사람이므로 나는 우리가- 정의롭다.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하면은 그냥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좋아지게 돼 있다. 네네. 이러한 사고 방식인데 이게 조선이 주작적 사고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좌파 정권의 오만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만, 독선, 위선 네. 이 세트로 딱 그냥 몰려다니죠, 얘들한테는. 그게.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멘탈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 얘들은. 네네. 그러니까 뭐냐 자본이 적이고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시장은 완전 양육강식의 어떤 그 장이고. 그다음에 재벌들이 다 해먹을 거고. 기업이라고 시장에 하는 거는 뭐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존재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멘탈이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래도 모두가 고루고루 그 이렇게 평등한 세상을 꿈꿨지 않습니까? 네네. 얘들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헤쳐먹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럼 자기들도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들한테는 팔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게 그 발표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에서 대변인이었나 그랬는데 이분이 뭐 이제부터는 집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팔아라라고 발표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발표한 그 사람도 집이 두 채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이고 내로남불인 거죠. 아유, 얘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괜찮고 우리는 해도 되고 국민들 모두는 하면 안 돼. 너네가 하면 나쁜 짓이고 내가 하는 건 괜찮은 거야.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선이 뼛속 깊이 그 위선이 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선 때문에 거짓이 나오잖아요. 네네. 아니 선한 것처럼 해야 돼. 실제로는 선하지 않은데. 그러면 거기서 거짓말을 갖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거짓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가면 사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신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조작이 또 이렇게 조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 조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론 조작도 하고 언론 조작 뭐 이걸 갖다 해야 되는 거고요. 안 되면 마지막에는 폭력인 거죠, 그죠? 감옥 보내버리고. 아니면 뭐 예컨대 시위를 못하게 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 광화문 광장을 갖다가 묻전 옛날에는 죄인 산성을 경찰 차벽을 가지고 죄인 산성 만들더니만 그게 욕 들어 먹으니까 얘들도 나름대로 이제 딱 기술이 발전하더라고. 그때 펜스를 딱 쳐요. 죄인 펜스인데 이제 이거는 광화문 목장이 된 겁니다. 죄인 산성에서 죄인 목장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도 나가 보니까 상당히 그게 어떤 재미를 받는지 그 죄인 목장으로 바뀌어 있더만 보니까. 펜스들이 지금 다 처해 있나요? 아 물론이죠. 가면? 예, 강화문. 네. 자기들이 할 때는 괜찮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비판하더니 자신들이 집권하고 나서 똑같은 짓을 더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난리 났겠지 뭐. 아마 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랬으면요 아마 민노총이 동원해가지고 펜스 다 뜯어내버렸을 겁니다 아마. 아 그러고도 남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물대포 쏘면은 또 여기서 무슨 열사 하나 만들어내고 우리는 이제 그럴 만한 무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힘이 없죠. 예. 근데 이게 정치를 하고 뭐 선거를 하려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깊이 있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슬로건이나 단 몇 줄 만에 국민들한테 뭔가 호소할 수 있는 임팩트가 필요한데 그럼 김대호 표 집값 정책은 뭐뭐다 하고 정말 짧게 한 30초에서 1분 안에 만약 설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요약이 가능할까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김대호가 말하는 서울시 주택 안정 정책은 이거다 하고 뭐 한 개가 됐던 뭐 두 개가 됐던 짧게 저 뭐냐 모기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모기지 활성화, 예. 대출 규제 뭐 완화 내지 대출 규제 협박 완화를 이런 하고요. 대신에 좀 실수요자들. 네. 제가 이제 특별히 배려해야 될 사람은 진짜 실수요자. 네. 그다음에 신혼부부, 유자녀 가정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좀 특별 배려를 갖다가 하고요. 다주택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주택에 대해 가지고 집 두 채, 뭐 세 채, 뭐 이렇게. 저는 뭐 보유세는 지금보다는 조금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거래세를 좀 낮춰 가지고요. 뭐 지가 뭐 그냥 버티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걸 뭐 강제로 매각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보유세가 네. 주택이 하나인 사람도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주택자들에 한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 원칙적으로요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네. 저는 다 그 보유세는 내게 하는 것이 맞고요. 네네. 그건 일정한 어떤 공간을 갖다가 점유를 갖다가 한 거니까. 네. 다만 이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세제에서 약간의 어떤 좀 혜택은 줄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이제 공제 방식으로 하면 돼요. 세율은 일정하게 하고 네. 공제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네. 많은 게 만약에 내가 아직은 애가 없어서 네네. 이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도 그냥 집을 사서 살고 있어요. 음흠. 근데 어느 이제 학군에 있는 이 아파트를 미리 하나 사놔요. 음흠. 몇 년 전에 한 뭐 2년이 됐던 3년 전에 음흠. 내 아이가 크면 여기로 이사 갈 것이므로 네네. 그때 가서 집 구하고 뭐고 하는 것보다 네네. 그냥 쭉 살다가 내가 저기 이사 가고 싶었는데 여기 뭐 몇 년 남긴 했지만 여기 아파트가 좋은 게 나왔네. 그럼 여기를 사서 집 두 개로 있다가 네. 나중에 여기로 건너갈 때 이 집을 팔고 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집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기다렸다가 싸게 나온 집을 사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갖고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내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집을 팔고 여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살고 있다가
저기 내가 원하는 동네에 좋은 집 나왔네. 그럼 이 물건을 좀 잡고 집 2개로 있다가 2년이 됐던 3년 후가 됐던 이 집을 팔고 이쪽으로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을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해서 뭐 규제하거나 세금을 많이 떼거나 이래버리면 이분들이 느낄 때는 나는 그냥 여기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건데 대신에 남들보다 미리 준비했을 뿐인데 왜 이러지?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니 뭐 그건 당연히 있게 마련인데요. 그게 이제 그 주택이 그 예컨대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요. 네. 이렇게 이 사고 팔고가 이게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네. 나 꼭 필요한데 이게 항상 나오는 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거나 안 나오거나 뭐 그럴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의 공공이 약간을 갖다가 갖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떤 실수요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시세대로 뭐 시세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네. 시세대로 이렇게 그때는 사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소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근데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집을 내가 이사 다니고 뭐 할 때 음흠. 전세나 월세로 가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그게 맞든 틀리든 조금씩은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일단은 사서 내가 옮겨 다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서울에 오래 살아보니까요. 2012년, 13년에는 진짜 미분양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 지금은 그러면 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미리 사놓을 필요가 그러다가요, 내가 한 10년 정도 텀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집만 나오면은 네네. 그냥 산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 조금은 지나면은요, 그때부터는 또 이제 그냥 미분양 생겨가지고 건설업자들이 그냥 출근하고 이렇게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까지를 갖다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 주택 부동산 정책의 신이 있어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난 봐요. 네네. 다만 이제 그것들의 어떤 등락 폭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한 고통을 갖다가 좀 줄이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도, 즉 그 시장 원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참 좋긴 하지만은 바람직하긴 하지만은 시장 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이 등락폭이 막 심해지지 네네.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완충 완화하는 정책은 이제 유능한 정부는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면 뭐 약간 정리하자면 이분들이 굳이 미리 사지 않고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이 동네에 집을 살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으면 굳이 미리 집을 사놓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가겠다는 건가요? 예, 아니 일단은요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민간에서 이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공이 일정 정도는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공공은 실수요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뭐 전세든 뭐 다른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게 그렇게 합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다주택 소유자들을 갖다 계속 보호한다. 저는 큰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만은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과도하게 보호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건 그냥 보유세는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거래세는 좀 낮춰야 거래가 활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네, 내가 만약에 집이 2개 있으면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전세나 월세를 줬잖아요. 네, 네. 그럼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이 전월세 값이 올라가요. 그 집주인이 보유세를 내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전세나 월세 사는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키잖아요. 실제로는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걸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세가 올라간 만큼 정확하게 전월세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은 월세 시장과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는데 아니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좀 더 떨어진 데서 살까? 이제 네. 아니면은 평수를 좀 줄일까? 이제 여러 가지 네.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증가 효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놈까지를 다 완벽하게는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요. 네네.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이제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급량을 늘리든지, 그죠? 네. 수요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좀 더 그러면은 약간 또 떨어진 데서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살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소형 평수 있지 않습니까? 소형 평수 뭐 예. 원룸, 투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어쨌든 1, 2인 가구가 네, 네, 살만한 어떤 집을 좀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좀 이렇게 저밀도 개발이 된 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럼 뭐 그런 거라도 저밀도 제한이면은 뭐 고도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용도라든지 그러니까 용적률을 갖다가 이제 200%, 300%, 뭐 이거는 이제 200%, 300%, 400%뭐 이제 이런 어떤 네. 그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부분에 더 규제를 갖다가 좀 더 완화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공급을 할 수는 있죠. 그 공급할 때 뭐냐면은 소형 평수에 대해 가지고는 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갖다 할 수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제 집값 흐름이나 이런 거를 지켜보다 보면은 판교 신도시가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광교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처음에 판교도 그렇고 광교 신도시도 그렇고 명품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네네. 그래서 강남 수요를 끌어당기겠다. 강남보다 더 좋은 동네를 만들어서 강남 수요를 좀 당겨서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혹시 각종 시민단체나 뭐 좌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부자들 집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더 좋은 집을 공급하냐. 근데 이게 예전에 분당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서 강남의 집값이 30%가 떨어졌거든요. 이게 분당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가 판교나 광교에서 나타날 걸로 전 기대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이 각종 시민단체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평범한 도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판교도 그렇고 그 광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집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남보다 더 좋은 그 주거 환경을 광교나 판교에 만들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강남 사는 사람들 중에 10%가 됐던 20%가 됐던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공백이 생길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강남의 수요가 분산되면서 강남 집값을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되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동감인데요. 그런 거를 저는 전국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지방에서 먹거리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좋은 되는 산업과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좋은 교육은 저는 지방부터 이 교육 규제를 갖다가 완화를 갖다 해서 개인 맞춤형, 기업 맞춤형, 산업 맞춤형, 사회 그 동네 맞춤형으로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니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말입니다. 아니 서울 사는 것보다 지방 사는 게 훨씬 낫다. 교육 인프라도 더 좋고. 내지네 뭐 서울에서 이렇게 또 얻는 메리트 큰 메리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인구가 밀집되면 그만한 선택권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삶을 갖다 압축적으로 이렇게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가까운데 뭐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굉장한, 학교도 있고. 그렇죠. 선택권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메리트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면 지방에는 이제 서울이 갖고 있지 못한 다른 매력들을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저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보면은 부산 시민들이 대부분 별로 정의롭지 않은 어떤 사업이고, 그다음 안전성 문제, 경제성 문제, 오만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다른 방식으로 부산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집단이었거든. 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정규제 후보만 혼자 외로이 다른 정책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들 제 쉽게 생각하는 거는 예산을 갖다가 쉘이 그냥 예산 폭탄을 터뜨리라 이런 거거든. 네. 예산 폭탄 터뜨리는 방법 그 명분이 이제 공항인데 네. 저 공항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지방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지방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수많은 고추 말리는 공항들 있잖아요. 그 공항들 안 생겼거든요.
다 국가 예산으로 그렇죠. 하니까. 네. 자기 돈 안 드니까 그냥 일단 쟁취해라. 그리고 나서 뭐 설사 멸치를 말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이익이다 이런 거거든.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인 거죠. 가덕도는 사실 뭐 지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선거용으로 팔아먹고 선거 끝나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잠잠해질 것 같은데. 네,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국제 사업에 국책 사업에 한국의 국회를 지배하는 두 정당이 합심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재밌는 게 네. 전국 조사를 할 때는 가덕도의 반대율이 훨씬 높아요. 거의 네. 뭐 더블 스코어 좀 안 되게 50몇 프로의 국민들은 가덕도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덕도가 괜찮다라는 사람은 33%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부산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전국으로 볼 때는 가덕도 반대 지지율이 더 높은데 부산으로 가면은 가덕도 찬성이 더 많다는 거죠. 아니 뭐 그거는 이번 부산시장 투표는 전국민 투표가 아니라 부산시에서 하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괴리 아닌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 통계를 갖다가 봤는데 최근에 어젠가 오늘인가 나온 통계 보면은요 부산에서도 반대가 높게 나와요. 아 지금 이제 그런가요? 최근에? 부산 경남에서도. 네네. 그런데 호남에서 찬성이 높아요. 호남은 아, 정부가 하는 거는 묻지마 일단, 지지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네네. 하여간 근데 부산 시민들이 아마 설문조사에 대해 가지고는 나 가덕도 공항을 반대한다고 해놓고요. 사람이라는 게 겉과 속이 좀 다르게 돼 있거든요. 또 그게 인간입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덕도 공항에 대해 가지고는 설문조사에는 아니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도 속마음은 아마 뭐 오면 좋지. 뭐 우리 돈 쓰는 게 아니고 뭐 우리 국가 예산이니까. 네네. 이게 뭐냐면은 약탈 심리거든. 이게 뭐냐면 지역 발전을 갖다가 시킬 때 원래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창의, 열정, 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켜서 원래 그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게 모든 나라의 기본이거든요. 한국도 그래 왔습니다. 네네. 근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에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 어떤 자원 있잖아요. 예컨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지역으로 왕창 땡겨 와가지고 약탈해 와가지고 네. 지역이 잘 사는 굉장히 약탈 마인드가 지금 굉장히 기승을 뿌리고 그걸 있어요. 잘하는 정치인이 사실 인기가 많아요. 지방에는. 이게 내가 이 지방에 뭔가를 만들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사람은 다 거의 씨가 마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국가 예산을 얼만큼 땡겨왔습니다. 지금도 이미 국회의원들도 다 그러고 있다고요. 열심히 부산도 마찬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이번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한 몇십억 유치했습니다. 여기 20억, 여기 30억 이걸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정치의 어떤 이 저열한 일면을 너무나 아프게 보여주는 건데요. 원래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550조의 국가 예산을 제대로 심사를 해라고 해서 사실은 뽑은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은 자기 지역으로 오는 55억 원의 관심이 훨씬 큽니다. 네, 그렇죠. 그 550조 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편성할까를 고민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원래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사실은 네네. 이게 그 정치의 임무거든요. 본령이고. 그런데 550조 원의 몇 분의 1입니까 이게 도대체? 55억 원이면 550, 5,500, 5조 5천, 55조. 도대체 그냥 지금 보이지도 않는 만 분의 1, 수였는데, 네. 10만 분의 1인데 그게 소위 말하는 쪽지 예산 아닌가요? 그 쪽지 예산. 내가 니네 지역구에 한 10억 땡겨가게 해줄게. 너도 우리한테 한 10억 줘. 서로 이렇게 딜을 해갖고 서로 가져가는 거. 나는 저는 그 11월 달에 주로 이제 그 현수막이 붙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서글퍼요. 아니, 전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정부가 거둬들이는 돈은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갔습니까, 저기 걷어가는 돈은 GDP의 한 35%, 2016년 네네네. 기준 지금은 아마 걷어가는 돈이 39%, 40%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네. 굉장히 많이 걷어갑니다. 일본보다도 많이 걷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스위스보다 많이 걷어가고 영국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복지 지출은
GDP의 10% 남짓이거든요. 네. 엄청나게 딴 데로 새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무원 임금, 연금, 복리후생으로 왕창 빠지고 그다음에 저 가덕도 신공항 같은 쓸데없는 경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왕창 빠지고 한 1% 이내지 2% 포인트 정도는 국방비로 빠지겠죠. 또 왜? OECD 네,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국방비를 아무래도 많이 쓸 수밖에 네. 없잖아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저도 세금 적게 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금 적게 내는 나라는요. 어떤 식으로 사기치냐면은 우리가 조세 부담률은 21%, 네. 국민 부담률은 20한 8%. 근데 OECD 평균은 34.5%. 한 8% 포인트 정도 작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적게 낸다. 이건 완전히 통계 사기입니다. 네네. 우리는 뭐냐면요. 세금 조세 부담률 있잖아요. 이거는 21% 정도 맞아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사회보험료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네네. 건강보험 합치면 20한 7% 정도까지 돼요. 이건 맞는데 다른 형태로 내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무슨 이러저런 부담금들이 있지 무슨 않습니까? 뭐 사대보험도 그렇고요. 아니 사대보험은 원래 국민 부담률에 포함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뭐냐면 예컨대 국공립대 수입료, 수업료 네, 같은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가 보면은 보통 업태가 뭐냐면 부동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그거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네. 그 끊어 보면은 부동산업으로 돼 있던데 어쨌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임대하면 재산소득이 발생합니다. 아, 네. 원래는 그냥 무상으로도 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재산소득들이 발생해요.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도. 과태료 이러저런 것들이 있을 네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정부가 걷어들이는 돈이 세금하고 사회보험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많은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OECD가 비교할 때는 그냥 일반 정부의 총수입으로 이걸 갖다 잡아서 비교를 하거든요. 이게 정확한 네. 건데 일반 정부 총수입은 2016년 기준 GDP의 35%였어요. 이게 이제 스위스하고 거의 같았고 일본보다 많았고 미국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복지 지출은 다른 나라들은 대충 GDP의 20%를 하는데 우리는 10%거든. 이게 공공의 비효율화와 낭비 때문이라는 거죠. 예, 사실 이게 바로 가렴주구 국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중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부담은 중간 정도라고 복지는 저복지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뭐냐면 이런 구조를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본소득을 떠버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한 방씩 그냥 패주고 싶어요. 지금 기본소득이 상당히 이슈인데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고 오세훈 그 경쟁자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안심소득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김대호 후보님도 안심소득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주장하는 그 기본소득과 오세훈의 안심소득과 김대호 후보님의 안심소득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일단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차이는요. 기본소득은 그냥 개인한테 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는 이건희와 이건희 아들, 이건희 손자한테도 다 같이 쏘는 겁니다. 네. 그게 기본소득이잖아요. 네, 그렇죠. 안심소득이라는 거는 이 복지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요. 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갖다 제공해 주거든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는 안 줍니다. 좀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몰아준다는 개념인 거죠. 예, 물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꺼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네. 기본소득은 아주 얇게 그냥 쭉 가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같은 그 예산을 집행했다고 볼 때 네. 기본소득은 다 나눠줘야 되니까 액수가 작을 수밖에 없고 안심소득은 약간 저소득층 위주로 뿌리다 보니까 당연히 파이가 똑같은 파이에 나눠주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액수를 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쪽은 가구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근데 가구 중위 소득을 그러니까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예,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구의 또 이게 중위 소득인데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뭐 소수가 부자가 되면 평균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소득 수준이 너무 높게 보이니까 네. 이거를 갖다가 중위로 딱 세워가지고 중위 소득의 50%, 40%, 30%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이거 통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우리가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이 176만 원쯤 됩니다. 아, 네. 그럼 중위 소득이 50%가 88만 원이 돼요. 네. 2인 가구가 한 300만 원 됩니다. 네. 그럼 중위 소득 50%는 150만 원쯤 되잖아요. 네, 자, 네. 4인 가구가 475만 원쯤 되는데 중위소득 50%가 237만 4천 원입니다. 4인 가구죠, 지금. 네. 아, 그러면 이게 1인 가구 따로, 2인 가구 따로, 3인 가구 따로 인구 따라서 예.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선인데 이거 오세훈은 뭐냐면은 50% 미만 50%는 무조건 보장해 준다. 이런 네, 겁니다. 네. 중위 소득에 예를 들어 중위 소득이 300만 원이면 음흠. 150만 원은 무조건 지급해 준다. 예. 보장해 준다. 말하자면 이런 그러니까 거죠. 뭐냐면은 모자라는 것들의 50%. 예컨대 중위소득이 요만큼이다. 176만 원인데 자기가 소득이 빵이라면요. 네. 50%가 얼마입니까? 요 88만 원 아닙니까? 네, 네, 네. 이거는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 네, 네. 100만 원을 벌면은요. 여기 중위소득과의 차이가 76만 원쯤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이게 네. 왜냐면 176만 원 대 100만 원 차이가 76만 네네. 원이잖아요. 그거 절반을 갖다가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 국가 뭐 정부 예산으로 네네네. 이게 오세훈식의 예. 뭐 안심소득. 예. 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국도. 네. 저도 그걸 갖다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강릉에도 그럼 예를 있어요. 들어서 오세훈 시장에 의하면 만약에 이분이 뭐 소득이 없어요. 음흠. 그러면 중위소득에 한 50% 정도라고 한 90만 원 정도는 그냥 주는 거네요. 예, 88만 원은 무조건 보장이고요. 2인 가구는 149만 5천 원 보장하고요. 4인 가구죠. 네, 네. 둘 다 논다. 그럼 240 가까이를 그냥 주는 거네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4인 가구라고 하면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음흠. 240만 원 정도로 그냥 공짜로 음흠. 먹고 살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액수는 되네요. 예, 네네. 이거는 내핍 생활하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네, 그러네요. 이거 되게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수준이 너무 높아요. 예, 근데 1인 가구 하면요. 대부분 청년들요. 가구 분리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1인 가구 만들어 그러면 놓고 거의 90만 원이면은 88만 원 나오면은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그냥 아마 고시원에 틀어박혀 가지고 아마 몇 년이고 아마 고시공시 공부할 것 같은데 고시 공부하거나 대기업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일 아예 안 하거나 안 하거나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자, 이리 되면은요. 일반 현장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일자리 기근이 생길 겁니다. 지금 제가 딱 봐도 부작용이 너무 심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제 주변에도 네. 지금 외벌이인데 뭐 애들이 어리고 하다 보니까 외벌이인데 한 250, 300 정도 버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외벌이 중에서. 네네. 그러면은 이분이 실직을 하면은 일을 안 하면 240을 받고 내가 일을 하면 300만 원을 벌어요. 음흠. 그럼 일 안 하겠죠. 60만 원 더 벌려고 일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경우도요 보상을 해줍니다. 이제 네네. 그게 아까 예컨대 50%를 더 주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그죠? 그래서 300만 원 벌었어요. 모자라는 차익이 200이죠. 거기서 100만 원을 더 주는 거죠. 100만 원 더 주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음흠. 개인 입장에서 너 한 370, 80 가져갈래? 아니면 240 가져갈래?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자, 문제는 그래도 안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너무 후해. 사실 네네. 너무 후한 건데. 복지가 너무 약간 높은 수준의 복지를 주장을 하는 거네요. 오세훈 후보님은. 예, 지금 우리가 극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네. 이게 근데 공공 부분에 근데 뭐 올라가면 종사자가 되면은 일종 귀족 반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데 가기 위해 가지고 오만 가지 경쟁을 하잖아요. 이게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이런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50%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30%든 예컨대 40%든 이 낮은 수준으로 출발해 가지고요. 그야말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안전망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그냥 살만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위험이 왔을 때 그래도 자살하지 않을 정도. 근데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무상급식 반대 투쟁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거 보면 제가 이 숫자를 보고 있는데 너무 높아요. 높죠. 그래서 사실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일을 하겠지만 만약에 소득이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실직을 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바로 그래서 저희도 강령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당장 하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오세훈은 당장 하자고 그래요. 또 저희 공약으로. 왜 이런 걸 내걸었을까요? 오세훈 후보가. 아마 사실 이제 그 실현 가능한가요, 이게? 근데 이제 뭐 기본소득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기본소득보다는 예산도 훨씬 덜 들어가긴 하죠. 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두껍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하도 황당무계하고 복지 시스템을 갖다 다 때려 부수는 그런 공약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공약이 이거를 나온 것 같아요. 강원은 해야 되겠는데 너무 좀 빈약하게 주면은 기본소득으로 사람들이 훅 포퓰리즘에 빠질 것 같으니까 네네. 적당하게 이렇게 나름대로는 마사지를 한 건데 이것도 너무 높네요. 높죠, 사실은.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반드시 이런 정책이 시작이 되면은 네. 지금 통계에 잡힌 것보다 더 많은 실업으로 당연합니다. 빠진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반드시 더 들어갑니다. 당연히 더 들어갑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데요. 교수라든지 그 뭐라 그래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한국의 어떤 중하층 쪽의 삶의 조건을 네. 그뭐 자기들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전혀 이렇지 않은데. 자기들이 볼 때는요, 뭐 중위소득이 뭐 88만 원, 뭐 저게 돈이냐? 이걸 어떻게 살아 뭐 하겠는데. 4인 가구 뭐 237만 원 저게 뭐 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갈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런 것들을 갖다가는 지방에다가 먼저 실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나 참 서울시장 후보로서 내가 지방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서울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얇게 해가지고요. 먼저 시행을 하고 이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뭘 좀보다 더 높여가지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지방부터 먼저 하지. 여러분 제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인 가구가 87만 8천 원, 2인 가구가 50%입니다. 50% 중위소득 이게 50%를 말합니다. 일 하나도 안 되로 안 해도 일 안 무조건 하도 보장하는 네. 금액. 반드시 이 정도 액수는 준다라고 오세훈 88만 후보가 원. 공약으로 내건 게 2인이 149만 5천 원,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그리고 3인이 200만 원, 4인이 약 240만 원, 5인이 약 280만 원, 6인이 325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제가 볼 때는 실업자 양산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건 실업자가 폭발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을 벌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2인 가구인데 뭐 와이프는 집에서 쉬고 나 혼자 일을 해갖고 예를 들어 180 정도를 벌어요. 근데 내가 실직을 해도 150을 보장해줘요. 그러면은 그냥 와이프랑 이 돈으로 여행 다니고 뭐 그렇게 좋은 데는 못 가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 폭발할 것 같은데요. 그거면 이제 뭐 폐지 주면 주어가지고 2~30만 원 보충할 수 있고 한 달에 몇십만 원 보충하는 방법은요. 그렇죠, 있죠. 농촌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당으로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일을 해도 한 3~40만 원 땡기면 자신의 원래 소득이 보장되면서 자신의 삶의 질은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세훈 후보님의 이 정책이 만약에 실현된다고 하면은 아마 뭐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야 이건 너무 세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보면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를 보장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면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면 30%가 1인 가구 52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4인 가구가 142만 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초생활보장 네.
그 수급자가 되면 이건 보장합니다. 이거는. 이게 30%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30% 안. 이것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30%라고 바꾸면 프로테이지를 50%가 아니라 30%로 바꾸면 1인 약 50만 원, 2인 약 90만 원, 3인 약 120만 원, 4인 약 14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사실 힘들어요. 살 수는 있지만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가 좀 일을 하자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강령에는 50% 들어있지만은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제가 30%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 되면요. 오세훈 후보님과 비슷한데 예. 김대우 후보님은 50% 너무 세다. 30%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차츰차츰 올려서 50%를 목표로 가되 일단 시작은 30%를 하고 뭐 실제로 적용되는 걸 보고 나서 조금씩 올려가자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기초생활 그 수급자는요 탈락되면 빵이거든. 그렇죠. 그 안에 들어와 네네네. 있으면 생계급여 하면은 중위소득 30% 기준으로 주고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로 주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뭐 교육급여 50%, 중위소득 50%. 복잡하거든 이게. 네네. 그리고 그런 거를 깔끔하게 한 방에 그렇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 기초생활소득 그 수급자가 되면은 완전히 복지를 몰아줍니다. 네. 이거 외에도 훨씬 많이 줍니다. 네. 무슨 기초생활수급 보호 대상자가 되면은 무슨 특혜 받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심가가 이 문제거든요. 정도면은 사실 뭐 그래서 저는 30% 라인으로 딱 깔고요. 예컨대 중위소득이 만약에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나왔다 치면요. 30%를 무조건 보장하면은 놀아다 30만 원 보장합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예컨대 이 사람이 만약에 50만 원을 갖다가 벌어요. 이게 네. 50만 원을 벌면은요. 100만 원과 50만 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액을 갖다가 중에 30%를 보장해 주면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15만 원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일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네. 일을 하면은 그만큼 이득이니까. 네. 저는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오세훈 후보도 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너무 이 퍼센테이지를 높게 잡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러면 제가 볼 때 실업률이 폭발하면서 아마 오세훈 후보가 계산한 거에 한 곱하기 2는 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예산 투입은. 오세훈은 사실은 저처럼 고생을 안 해봤거든. 나는 사실 현장 노동을 그 위장 취업을 해봤고 그 과정에서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일찍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제조업 현장으로 들어왔지 네네.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바닥을 갖다가 바닥을 갖다 쫙 키워봤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또 노가다를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현재 30년쯤 됐습니다만은 제가 지은 게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저기 전쟁기념관 공사나 SBS 방송국 뭐 등등등 할 때 저도 이제 그 단순 어떤 그 노무자로서 일을 해봤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변 사는 사람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금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뭐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은 항상 우리 사회의 저 높은 층부터 해가지고 저 바닥까지가 제 눈에는 보여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복지 수준을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저는 그냥 피부에 와닿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세훈처럼 얘기를 안 하는데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바닥을 갖다가 키워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아마 오세훈 후보님은 이 액수를 보고 이 정도 액수를 어떻게 살아 말하자면 이 정도 인원의 이 정도 액수로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할 유인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네. 소위 말하는 진짜 서민들, 우리나라는 사실 너도나도 서민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하위 뭐 1분위, 2분위 정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먹고 살만한데 라고 느낄 겁니다. 이제 중간으로 갔을 때 한 3분위 갔을 때는 사실은 일할 유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네네. 그 약간 뭐 사위 한 30-40%까지도 차라리 실업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네요. 숫자가. 예. 근데 김대우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30% 정도면 뭐 최하층은 모르겠는데
뭐 그 이상에서는 다들 일할 요인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봐야지 알겠지만. 근데 처음부터 50% 했다가 줄일 수는 없거든요. 복지를 과감하게 지출했다가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만약에 김대호 소장님처럼 30% 했다가 괜찮아. 그러면 뭐 32%, 35%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30% 정도 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올라가는 건 위험해 보이고 이 정도로 시작했다가 반응을 보고 뭐 한 몇 년 해보다가 조금씩 올려나가는 게 맞지. 오세훈 후보처럼 50% 질러놨다가 만약에 야씨 이거 안 되겠어. 이거 40% 내릴 겁니까? 30% 내릴 수 있어요? 복지를 줬다 뺏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님도 사실 재검토를 해서 아 내가 좀 너무 세게 불어났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요, 이 안심소득이 좋은 거는요, 예컨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빵이 갑자기 돼버렸어요. 확 줄어. 엄청납니다. 제가 근데 네. 그 주변의 동네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시장 상인들 보면요 거의 뭐 아사 직전입니다 진짜. 바로 이럴 때는요, 이게 자동 안전망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득을 갖다가 빵이 되면은 그에 딱 주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네요. 그렇죠. 이게 네. 자동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미 이거에 돼 있으면 재난지원금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나라의 기본 고유의 프로세스대로 그냥 가면 그만인 건데 지금은 재난지원금으로 그냥 살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수요자들이 많으면 복지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그거는 나중에 뭐 하타르 방식 조달하면 되니까. 그 복지 수요자가 적어지면은 그것도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이게 자동적인 어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사회 안전망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좌파들은 아마도 뭐 이 방송을 본다고 하면 야 너희들은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또 감동팔이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이 어려운 분들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정말 복지의 혜택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을 따져야 되고 이게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한 10년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뭐 100년, 200년 그냥 영원토록 대한민국에 가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많은 액수를 도와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렇게 가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는 조심조심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맞다. 그러던 끝에 결국에는 50% 늘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50%를 질러놓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수습할 건지 참 걱정이 되네요. 저는 이런 복지가 훨씬 정의롭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훨씬 인간적이에요. 이거는 그 기본소득은 얇게 그냥 쫙 깔아가지고요. 네네. 생색은 내죠. 네.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사실은. 네, 돈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규모의 경제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 네네. 같아요. 음흠.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내가 뭘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진짜 뭐 20만 원, 30만 원 그거 외식 한 2번 하면 땡인데 저도 이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재난지원금 줬을 때도 야 이거 밥 한 2번 사 먹으면 땡인데 했는데 역시나 얼마 있다가 소고기 사 먹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걸 오랜만에 한우 사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받아갖고 본인 입으로 또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줬더니 국민들이 오랜만에 이 돈으로 한우를 사 드셨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런 꼴을 지금 아예 정책에 받겠다고 하는 게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요 자꾸 기본 시리즈를 많이 만들던데 우리도 기본 시리즈로 그 반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한테 필요한 거는요 기본 상식, 양심, 기본 경제 지식, 기본 복지 지식 이런 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를 몰라서 이럴까요? 알지만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하는 걸까요? 저는요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알아도 그냥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뭐 권력을 갖다가 일종의 어떤 머리가 좋은 양아치거든, 요놈이. 네. 머리가 좋은 양아치는 뭐 권력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겠지. 근데 참 서글픈 거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지지율 1위니까.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앞으로 이놈이 뭔 짓을 할지. 나 이제가 82학번이에요. 제가 봤던 82학번이거든. 네. 그래서 80년대 저 어떤 폭정의 저희가 이제 그 운동하고 감옥 가고 또 공장 가고 할 때 얘는 중앙대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이제 그 고시 공부를 했어요. 아니 쟤는 존중해요. 그런 거. 네네. 존중하거든요. 꼭 저처럼 그때 뭐 감옥 2번 가고 무기징역당 먹고 그다음에 제적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뭐 사람의 삶은 뭐 다양하니까.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이제 얘가 이 민주화 운동을 하지 못한 애들이요. 그 2선 3선에 있던 애들이 더더욱 애들은 뭐냐면은 저는 민주화 운동 1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1선에 있으니까 이 노선이 맞나? 그다음에 내 어떤 선의하고 내 실제적인 결과하고 아 맞아 괴리들이 떨어지나. 네.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이념이라는 거는 다 어떤 가설이거든요. 실천을 통해서 검증하거나 현실과 대조를 통해 가지고 재구성하거나 이런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탁 깨지면서 새롭게 노선 전환도 하고 또 수정 보완도 하고 그러는 건데 2선 3선에 있는 애들은요. 민주화 운동이 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절대 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기도 변호사도 됐겠다, 뭐 또는 대기업에도 들어갔겠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 과거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철학과 가치 노선에 더 이렇게 집착을 합니다. 네. 그래야 뭐냐면은 자기 과거의 어떤 그 부채감을 갖다가 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 뒤늦게 반일 무슨 그 식민지 독립운동하고 있어요. 반제 투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뭐 토착 외구다 뭐 이 친일 부역자세 뭐 척결해야 된다는 등 뒤늦게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거든. 뒤늦게 반독재 민주화 운동 하고 있고요. 참 이런 애들 보면은 서글퍼져. 참 이런 저 2선 3선에 있던 애들이 나와 가지고 이게 시대착오 아닙니까? 지금이 네. 지금이 식민지 독립운동할 때입니까? 한일 우호 협력을 갖다가 하고 정말 일본하고 선의의 경쟁을 갖다가 하고 북한하고 중국에 맞서기 위해 가지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시대착오를 해버리면은 일본을 갖다 적대하겠죠. 근데 막상 이재명이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때 그렇게 뭐 반일 뭐 이런 거 할까요? 본인이 만약에 진짜로 그 위치에 간다고 하면은 아니요, 저 친구는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를 잘 몰라요. 럭비공 같은 사람이죠. 옛날에도 근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문재인 될 때도요. 제가 문재인하고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문재인 네. 주변에 있는 측근들하고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TV에 촥 그냥 나왔던 사람들 보면은 뭐 지금 뭐 현재 아니면 전현직 장관들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청와대 정부기 때문에 그 비서들이 핵심이잖아요. 네네. 뭐 장관은 뭐 껍데기고 지금은. 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비서들이 아니라 잘 아는 친구들인데 근데 이제 그때도 그랬어요. 그냥 뭐 처음에는 집권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좌파적 행보를 하고 네네. 집권하면 다를 거야라고 했거든. 아 근데 달라지지 않네요. 처음에 뭐 자기 버릇 개부. 최저임금 1만 원 얘기할 때 야 설마 그 안 할 거야. 그다음에 탈원전 아예 말만 저렇게 하지 안 할 거야. 아 그렇죠. 되게 굉장히 위험하네요. 실제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할지 몰라도 일단 그렇게 간다고 보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참 민주 정치는요 국민과 약속은 굉장히 엄중한 무게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 시대 때는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 그 독재 시대 때는 그냥 참 뭐 예컨대 그냥 뭐 달을 따다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쌩까버릴 수 있는데 민주 시대 때는요, 본인이 말해놓은 걸 안 지키는 것도 참 문제네요. 그 굉장히 지키는 게 사실 맞는데. 네네. 지금 그래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네. 김대호 후보님은 운동권 활동이라는 희생에 대한 보상 심리는 없으신가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사건의 지정선님이.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보상 심리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몇 선을 해먹고도 민주화 파리해갖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시다.
이 민주화 운동 해갖고 지금까지 3선, 4선까지 해먹고 막 이런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자신은 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은 혹시 야씨 나도 좀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런 거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80년대 가장 그 뭐라 그럴까 희생과 헌신의 정수는요 위장처럼 공장 간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그게 가장 어려운 나라를 거예요. 그 발전시키고 그야말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준 그분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감옥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옥은 뭐 우리 옛날 같아 뭐 국립 호텔이라 불렀고 학교라고 불렀거든. 그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고 네. 진짜는 이제 그 공장에 가서 익숙지 않은 노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 산업재해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네. 아니 그것이 산업을 일으켰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나름대로 이제 그 희생과 헌신의 어떤 정수인데 그게. 근데 이제 저 냉정하게 운동보다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게 더 희생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이제 감옥 간 것보다 보통 감옥 가고 공장 가고 하는데 감옥 가고 공장 안 간 사람 많아요. 네, 네. 지금 저기 그 민주당에 있는 586들은요 공장 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갔어. 감옥 가가지고 예컨대 김대중의 비서가 됐다든지, 네. 아니면 무슨 어원의 보좌관 됐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몇 선 어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공기업 감사도 하고 그 장관도 하고 비서도 하고 네, 네. 또 국회의원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쭉 돌아다니는 건데, 진짜로 그 공장 가서 노가다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정말 주야 막교대 노동을 하고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사람을 성숙하게 해요. 밑바닥을 갖다가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생활을 갖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근데 딴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건 유구 못지않게 저희가 나름대로 그 치열하게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편이죠. 아니 그런데 근데 이제 보상 심리는 없으신가요? 지금 좌파들. 근데 냉정하게 딱 보면요. 저희는 사실은 보상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거기서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깊게 받고 넓게 받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엇보다도 저는 그 과정에서 공장 갔다가 프레스에 손 잘린 사람 아니면 맞아 이렇게 그 날아오는 뭐 쇳덩어리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산업재해로 죽은 친구들, 아, 네. 그다음에 그 눈을 잃어버린 친구는, 그다음에 저는 그래도 서울대학교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학원 강사라도 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네네. 잘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 예컨대 그보다 좀 이른바 그 인류대학이 아닌 친구들한테는 이게 채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네. 대우자동차에서 특채로 뽑지도 않았을 거고 학원 강사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희생된 친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는 그 눈높이의 문제거든요.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난 그래도 이만큼 잘 살아왔으니까 뭐 충분히 나는 내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맞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다음에 거예요? 나는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나름대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많이 품어준 겁니다. 사실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네. 근데 북한에서라면요. 제가 볼 때 근데 바로 이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운동권에서는 그분들이 엄청난 독재로 자신들을 탄압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애들이지, 애들 생각이지. 역사를 갖다가 알고 세계를 알면은 대한민국이 꽤 훌륭한 나라입니다. 후보님은 뭐 물론 그때 당시에는 탄압도 당하셨을 텐데 뭐 그것도 그 정도 탄압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봐준 거야 이렇게 이해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해야죠. 저희도 나름대로 시대착오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이래가지고 뭐 다친 전경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뭐 피해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저희도 한때 그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용서하듯이 말입니다. 남에 대해서도 난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옳았는데 쟤들 틀렸어. 이게 뭐냐면은 철없는 운동권들의 생각이에요. 운동권은 선이었고, 네네. 예컨대 전두환, 노태우, 뭐 독재 정권은 악이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운동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분들은 그게 벌써 한 30년, 40년, 30 몇 년 된 얘기잖아요. 예. 민주화운동 한창 하고 이럴 때가 야, 그 30년 전에 한 거를 아직까지 겨우 읽어먹는 거 보면은 참 좀 징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30년 전 내가 학교 들어가 보니까 83, 84, 85, 86 학번들은요. 학생운동 자체가 굉장히 좌익화돼 가지고요. 네. 이른바 NLPD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NLPD라고 하는 거는요. 82학번까지는 사실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우리가 4학년 때쯤 돼 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서울대 같이 좀 더 이게 나름대로 그 앞서가는 대학에서 비로소 이제 NLPD 논쟁이라든지 비슷한 것들이 있었고 본격적으로는 NLPD는 이 반미자주와 반파쇼 민주화 뭐 이렇게 투쟁위원회 그러니까 자민투 민민투가 떴을 때 86년이거든요. 네네. 그때를 주도했던 친구들은 83학번들이에요. 그리고 83, 84, 85, 86 이 친구들은 그야말로 이제 이게 한쪽은 NL은 북한 모델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사파였지. 그 다음에 이제 PD는 소련 모델이었거든요. 사회주의자였다고요. 네네. 사실은 지금은 그걸 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뻥치는데 좀 그냥 민주화 운동인데 크게 보면은 그들이 뭐냐. 생각하는 민주화 운동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사회주의 되는 게 민주화라고 생각하고 뭐 주사파 세상이 되는 게 민주화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여간 참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 반성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을 갖다가 좀 널리 퍼뜨리는데 일조를 했고 그 제대로 성찰 반성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자기들이 무슨 뭐 민주화 운동을 했고 민주화 운동을 선이고 그에 반대했던 전두환 노태우는 뭐 죽일 놈이고 네. 참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정말 아이고 참 기가 막히죠. 혹시 내가 이 정책만큼은 이 공약만큼은 꼭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죠? 정치가 왜 문제냐면은 정치는 정부와 공공을 이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정부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안에는 예산이라든지 규제라든지 형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운용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대한민국은 중부담 저복제의 가렴주구 국가입니다. 네. 중부담 주복제. 땡기는 건 많이 땡기고 쓰는 건 별로 없고 대부분 낭비나 공무원들 월급이나 연금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서 낭비가 심하고 공공이 굉장히 비효율화돼 있다. 어려운 어떤 서민들한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들한테도 훨씬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공공 부분, 저는 그러면 공공 양반 놈들하고 노동 기종 놈들하고 혈세 빨대들하고요. 얘들이 다 해먹는 바람에 다 해먹고 그 위에 올라앉은 놈이 바로 민주건달이에요. 네네. 저는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걸 도표화해서 예. 좀 이렇게 어필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딱 3개 만들어놓고 이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게 누구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때문에 평범한 정말 그야말로 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될 서울에 있는 서민분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 서울 시민들에게 가야 될 복지를 이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뭐 송파 세모녀 사건을 비롯해서 뭐 전주 세부자 뭐 그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 시흥에 무슨 뭐 세부자 하여튼 그 집단 가족 자살을 한 사례들이 수두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지금은 또 20대 여자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대로 연애를 못하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왜 일자리하고 집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나 우리 어떤 거둬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이걸로 보면은 상당 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가 갈립니다. 정말 열불이 납니다. 제가 지금 딴 사람들하고요 확실히 차별화되는 거는 저는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서울시장 후보는 없죠. 없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들이 못 건드리는 이 서울시정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이 뭐 빨대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혈세 빨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지금까지 착취했던 서울 시민들에게 가야 될 그 예산을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렇죠. 저는 공공 양반하고 싸우고 노동기족과 싸우고 혈세 빨대들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박은순 같은 민주 건달들을 갖다 내쫓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서민들한테는 두터운 복지를 그다음에 청년들한테는 정말로 많은 기회들을 그걸 갖다가 이제 주겠다. 그거를 나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나온 거거든요. 아, 네. 이거가 그냥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뭐 주택 문제도 중요하고 뭐 복지도 중요하고 한데 결국에는 재원 마련 부분에서 획기적인 뭐 개혁 같은 게 될 수 있겠네요. 이건 재원뿐만 아니고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혈세 빨대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일종 불이에요. 공공 양반도 불입니다. 네. 공공 양반들과 노동 귀족이 수준을 올려놓으니까요. 엄청나게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고시공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쓸거머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으로 슬쩍 들어가 가지고 말입니다. 뭐 그다음에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뭐 투쟁 이래 가지고 그 일거에 또 이렇게 양반이 되고 하는 이런 완전히 노동시장을 갖다가 어지럽히고 정의를 갖다가 짓뭉개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기니까 정상적인 수준이 높아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결혼을 갖다가 연기하거나 기피하고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할 거 아닙니까? 왜? 일단 정상이 돼야 뭔가 결혼하고 출산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비정상이라고 하면요. 정상이 될 때까지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막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거의 어떤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나던 나라가 지금 27만 2천 명이 태어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아까 그 공공 양반이나 혈세 빨대들은 그 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런 거 안 하려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정말 흉악한 인간들이지. 이건. 자기들 임기 이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임기 안에는 어쨌든 안 망할 것 같으니까 내 임기는 일단 막 좋은 은혜로운 왕처럼 뿌려낸 다음에 뭐 그때 다음 사람이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치를 하고 포퓰리즘으로 세금으로 막 퍼줄수록 인기가 올라가요. 인지도도 올라가고 인기도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정말 깨부셔야 진짜 진정한 복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컨대 저처럼 뭐 공적 가치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딱 내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온 인생을 바쳐가지고 자기 모든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 생명까지를 바쳐가지고 그 공적 가치와 비전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체로요. 이쪽은 학생운동도 하고 그다음 노동운동 근처도 가고 뭐 시민운동도 좀 했어요. 네. 이쪽은요 그냥 자신의 어떤 입신과 영달을 위해서 살았거든. 그다음에 지금도 말입니다. 예컨대 이쪽이 가덕도 뭐 멸치 말리는 공항을 갖다 수십조 원 들여서 가덕도 멸치 말리는 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말입니다. 공적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단호하게 아니야. 네. 우리는 부산을 이렇게 발전시키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도 할게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걸 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이른바 민주건달이 정말로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워. 네네. 그런데 이쪽이 뭐 하나라도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별로 나은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세우는 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뭔지를 뭐 차별화될 수 있는
뭐 포인트가 뭔지를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하다 보면은요, 뭐또 나쁜 짓도 이쪽은 대차게 하고 이쪽은 뭐 약하게 살살하게 하면은 뭐 그것도 매력 포인트긴 합니다만은 참 그래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 그러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이놈이 너무 미우면 홧김에 서방지라는 심정으로 그냥 국힘당을 밀어줄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렇게 되면요 이쪽에서는요 작은 어떤 막판에 쇼를 해버리면요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아, 그렇죠. 지금 모든 선거, 지금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모든 선거를 사실상 여권이 리딩을 하고 있고 야권이 딸려가고 있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분리할 때 얘들은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막판 반전 카드들이 좀 있어요. 눈물을 쥐어짜게 하고 뭐 감동을 환호를 쥐어짜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 얘들은. 변신 쇼에 능합니다. 지금 이제 국힘당은 지금은 뭐 그냥 하도 이게 미우니까 그냥 아니 묻지 마 그냥 심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아닌 반사이익 같은 네네. 건데 그리 되면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뭐 하나 뭔가 이슈 파이팅만 잘 해내면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선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경원의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나경원 후보 뭐 최근에 저도 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음흠, 정말 너무 많이 이것저것 벌리고 하고 있어갖고 음흠. 정리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 차라리 이렇게 막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여기저기 온갖 데를 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은 하는데 도대체 이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딸 키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감동스러운 겁니다. 그거 정말 좀 훌륭한 건데 그거 말고 사람들한테 심금을 울리는 것들이 없어요. 감동과 기대를 갖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게 문제죠. 지도자로서의 메시지는 별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사실 김대호 소장님의 뭐 정치 입문기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오늘은 서울시 공약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이 얘기까지 하려다가 지금 시간이 1시간 반이 좀 넘어갔어요.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까? 네,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박원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공약의 가장 큰 것만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그죠? 공공양반 혈세 8대 노동기조 민주건달을 갖다가 내가 이거를 청산 척결하겠다 요건데 네. 요게 가장 간판 공약만 얘기고 나머지 디테일은 얘기 거의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찾아뵙고 네. 그 공약의 좀 디테일한 부분 뭐 검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하나를 하고 굉장히 이색적인 얘기를 제가 좀 전에 들었거든요. 이 김대 후보님이 박원순과의 나름대로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또 빠른 시일 안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난번 네. 생방송 때 네. 그 채팅창을 보니까 네네. 사실 이런 게 없어갖고 제가 채팅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음흠. 그래갖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아니, 라이브를 해놓고 왜 채팅창을 안 보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봤는데 다음번에 방송 때는 제가 좀 더 채팅창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김대우 후보님께 뭐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것을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